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울산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울산에 본사를 둔 대우버스가 추석 연휴 직후 356명, 사실상 전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네. 시기도 아주 공교롭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대우버스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네, 대우버스가 내세우는 정리해고 사유는 바로 코로나 이후 경영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17년 동안 국내 사업에서 1,6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고 그렇게 적자가 발생한 원인이 노조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돌직구팀이 전문 회계사와 함께 대우버스의 경영 수지를 분석해 봤더니 사측이 말하는 적자 규모가 엉터리라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우버스로 알려진 자일 대우상용차는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55년 한국전쟁 당시 망가진 미군 차량을 수리하던 신진공업사로 출발했습니다. 1987년 신진공업사가 부도나면서 대우그룹 품에 안겼고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리돼 다음 해인 2003년에 지금의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에게 인수됐습니다.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국내 버스 시장 내수 판매의 40%를 점유하던 대우버스는 지난 2006년 돌연 울산으로 생산 공장 이전을 발표합니다. 부산 점포동과 반여동, 동래, 울산 온산공단에 각각 흩어져 있던 4개 공장을 통합해서 물류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향토기업 탈부산을 막기 위한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지만 반대로 울산시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우버스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우버스는 생산 기반을 울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나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새로운 웅지와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 저희들 봐서는 대단히 영광이고 당시 울산시는 9명의 서기관이 참여한 지원단을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대우버스와 협력사들의 공동 이전을 위해 울주군 상북면에 801억 원을 들여 길천 2차 일반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진입도로와 교량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기반시설과 추가 부지 제공 등의 행정 지원도 뒤따랐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금까지 대우버스가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3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완전 이전 첫 해인 2010년에는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조례까지 만들어 투자 보조금 20억 원을 긴급 수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시의 원망과 울산 시민들의 기대 속에 울산의 둥지를 튼 지 만 10년. 그동안 대우버스는 울산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유치 당시 연간 1조 1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9,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울산으로 14,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연간 500억 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됐습니다. 이런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대우버스 백성학 회장은 지난 3월 30일 갑자기 울산 공장을 방문해 회사 적자가 누적돼 울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발표 직전 노조와 면담하면서 울산 노조 아젠다라는 문서를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 27일자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직원들과 노조 문제가 많아서 적자를 보게 됐고 인건비 비중이 높고 감당하기 어려워 올해 말부로 울산 공장을 폐쇄한다. 실제로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는 게 이제 정리해고의 보통의 경우인데 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그야말로 하여튼 그동안 이 노동자 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영암모자가 대우버스를 인수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국내 사업에서 1,635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흑자를 낸 기간은 단 4년뿐. 최근 3년간 적자가 더 심했고 적자 누적의 원인이 직원들과 노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누적 적자의 원인을 전적으로 노조에 돌린 것입니다. 이런 분노들이 저희들 조합원들 억울함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서 이렇게 저희 지금 금속 노조에도 이런 전체 조합원들이 이렇게 철야 농성을 한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공장 임원과 팀장들에게 별도로 준 문서에는 버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생각으로 울산공장을 폐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말 울산공장을 폐쇄한 이후에는 베트남 공장을 메인 공장으로 육성해서 한국으로 역수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영암모자가 2003년에 인수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건 사실 해외 법인 수를 늘리는 거, 해외 지분을 늘리는 거, 그리고 관계사 지분을 확보하는 거. 그 관계사 지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지배사를 또 지배하는, 그러면서 다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우버스의 베트남 이전 계획은 기업의 합병이나 해산, 양도와 공장 이전은 반드시 노사 합의하도록 돼 있는 이 회사 단협 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단협 체결에 앞서 생산관리총괄 임원 명의의 확약서를 통해 해외 생산 완성차를 역수입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 차량의 해외 공장 생산 이전과 관련해 단체 협약 12조를 준수한다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단협 조항과 확약서는 총수인 백성학 회장의 울산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후 6월 일주일, 7, 8월 2달 동안 강제 휴업이 이어집니다. 회사가 휴업 공고를 붙이는 날이 회사하고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진 첫 번째 교섭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교섭 날에서 회사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자고 했으면서도 교섭을 하는 도중에 아주 기습적으로 휴업 공고를 붙였습니다. 대우버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울산지법에 단체 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7월 28일 결정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단체 협약상 절차에 따른 합의 없이 울산 공장 생산 차량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처분 이후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울산 공장 폐쇄 방침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이전 대신 울산 공장에서 연간 600대, 월 50대를 생산하되 9월 30일까지 전체 인력을 퇴사시킨 후 필요 인력 140명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생산 물량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 인력을 재고용한다는 이른바 전원 퇴사 후 단계적 재고용 방침을 노조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고용 인력의 급여는 임금과 퇴직금, 보험료를 합쳐 정규직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비정규직은 3천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전 직원을 다 퇴사시키고 1차로 140명, 150명 정도를 선발하겠다. 퇴직한 사람 중에. 그리고 이 선발할 때는 이 사람들의 최대 인건비는 연간 5천만 원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 안을 받아들여라. 노동조합에.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울산공장을 다 문을 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안이었고. 우리는 대우버스의 구체적인 인력 구조 조정안을 입수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사와 해외 주재원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울산공장 정규직 근로자 439명 가운데 사무직 13명, 영구직 2명, 생산직 4명 등 단 2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합원은 99%가 정리해고 대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조합원은 99%를 해고하고 비조합원은 상당수를 한 75% 정도를 해고해서 제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또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부당노동 행위다 라고 보는 거죠. 생산직 4명을 포함한 20명의 인력으로 울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까요? 이 대우버스의 정리해고는 이거는 공장 가동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리해고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직을 4명을 남겨놓고 사무직을 11명을 남겨놓고 15명으로 버스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취재진은 지난 8월 28일에 열린 대우버스 노사의 제4차 특별교섭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처음부터 백성학 회장의 일방 통보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공장을 오늘 받거나 아니면은 2, 3년 후에 제2연단한 이유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4분의 1로 줄여서 가거나 그 2가지 중에 하나 뭐 다른 건 없어요. 길게 얘기할 게 없고. 사람을 좀 정리해야 되겠고 그 정리해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에게 접근해와서 대단히 이제 당황스러워요. 대우버스가 지난 3월 말 울산을 떠난다고 발표한 직후 올해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울산시로부터 자동차 산업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날 노조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월 18일 날 가서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그 오후에 저희 회사는 회사 공장 폐쇄를 하겠다는 회사가 자동차 부문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대우버스가 표창을 받습니다. 기여를 했다고. 또 어떤 임원은 뒤로 돌아서 지금 업체에 가갖고 베트남 간다고 오더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니고 있고 협력업체 돌아다니면서 울산 공장 끝났으니 베트남 가자고 꼬시고 협박하고. 이후 교섭장은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오더를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겠다 하셨는데 7월 5일자 보시면 진짜 그 따지려면 너희 할 일이나 해. 670대를 캔슬을 시켰지 않습니까? 장난치지 마. 무슨 장난입니까 회장님? 1년에 발생하는 손실면허가 2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4, 5, 6월 달에 손실면허가 6억입니다. 6억. 뭐가 있습니까 회장님? 돈은 내가 미치지 넌 이런 데 미치는 게 없어. 공장 살리자며요. 공장 임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지금 바가 다 폴랑 뒤집어섰지 내가 이런 일도 내놓은 게 있어? 정부가 버스 업계를 지원한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감소가 생길 거다. 예상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그에 대한 지원 방안 요청한 적 있습니까? 왜 우리한테 따져? 공문 있습니까? 아니 그걸 왜 따져? 회사 직원이지 않습니까? 야 임마 큰 소리 친다고 만들다 이 새끼 230한테 경영자지 않습니까? 어렵게 마련된 울산 공장에서의 마지막 특별 교섭은 이렇게 서로 간의 상처만 남긴 채 5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결국 정리해고장을 받아든 대우버스 근로자들은 울산 공장에서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시 텐트 40동을 짓고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약직 2년을 버티다가 정직원이 된 지 이제 갓 1년이 넘었다는 배태호 씨도 정리해고 명단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도 뭐 그냥 글자일 뿐이지 저한테는 심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성 이렇게 시작하고 진짜로 이제 라인 들어가서도 뭐 일을 못 하고 이러니까 참. 임신한 아내를 혼자 집에 두고 농성 중인 이 회사 막내 팽정민 씨는 곧 태어날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며 복직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쓰다 남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정규직들 다 자르고 계약직을 쓰던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저임금으로 생산을 한다는데 그 저임금으로 생산한 차가 얼마나 품질이 좋겠어요.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직장생활 34년 차 신동대 씨도 후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가 퇴직을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내 회사가 살아있는 거하고 회사가 망했다는 거하고는 다르다 얘기죠. 현대차 이후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노사 간에 뭔가 해보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울산 상황에서 가뜩이나 현대중공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우버스만이라도 상식적인 수준과 재난이 더 이상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해관계를 모이는데 울산시의 다양한 중재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섭 장면도 봤는데 뭐 대화다운 대화는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요. 그 이후의 교섭은 완전히 중단된 건가요? 대우버스 노사는 백성학 회장이 울산 공장 문을 닫겠다고 밝힌 3월부터 6개월 동안 8번의 특별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요. 대우버스가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후에도 울산 공장에서 한 차례 교섭이 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전원 퇴사 후 단계적 재고용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사 협상이 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해외 매각설이 흘러나온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재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중국의 비아디라는 전기차 제조회사가 대우버스 울산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장 실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은 비아디나 대우버스 측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비아디가 대우버스 인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사태와 기존 인력 고용 승계와 맞물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대우버스 사측이 내세우고 있는 정리해고의 사유, 그러니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그만큼 경영이 어려운 겁니까? 대우버스는 그동안 누적 적자가 1,600억 원에 달해서 더 이상 회사 경영은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대우버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했더니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자가 있기는 하지만 영암모자 계열 백성학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적자가 더 누적됐다는 것입니다.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은 평안북도 원산 출신의 전쟁 고아입니다. 10살 때 전쟁 고아가 된 이후 19살 때 서울 청계천에서 영암모자점을 시작해 국내 최대 모자 생산업체 대표로 성장합니다. 지난 2003년 지금의 자일 대우 상용차를 인수하면서 버스 사업에 진출했는데 이때부터 계열 회사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정도로 계열사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영암모자와 OBS 경인TV, 클라크 지게차는 새 아들에게 맡기는 형태고 숭이여대와 여고로 유명한 숭이학원도 백 회장 소유입니다. 백 회장은 국내보다 해외 법인 설립에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66개 법인 가운데 해외 43개 법인을 둘 정도로 해외 진출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해외 진출은 무엇보다 값싼 인건비 때문이었고 이번 정리해고의 발단이 된 대우버스 베트남 이전도 같은 차원이라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그 저임금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게 막히니까 그럼 울산 공장에서 이 저임금 구조 실현하겠다. 이게 현실화된 것이 지금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버스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까? 백 회장은 근로자 35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영암모자가 대우버스를 인수한 17년 동안 1,6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말이 맞는지 서울의 법무법인 소속 전문 회계 변호사와 함께 대우버스의 경영 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우버스의 정기 공시 자료와 대우버스를 판매하는 자일자동차 판매에 연도별 사업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는데요. 대우버스의 매출액은 2008년 말 미국 유럽발 금융위기 때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일 대우 상용차로 합병되기 이전 자일 대우버스 시절인 2007년 5,236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수 판매와
점유율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에도 대우버스는 직원 1000명 가운데 50%가 넘는 507명을 정리해고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9년 회사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했고 그의 매출액은 2008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을 해봤을 때 해고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냥 버티면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출 부대 비용이 5년 만에 20배 넘게 폭증한 것도 눈에 띕니다. 수출 부대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수출 활동에 국한해 부수적으로 추가 발생되는 경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항까지의 수송비와 항만 사용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대우버스의 수출 부대 비용은 2015년까지는 대당 평균 50만 원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대당 1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심지어 2019년엔 대당 수출 부대 비용이 950만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딴 해외 공장 설립으로 인한 부대 비용을 각 법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대우버스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들을 그대로 이제 본사에서도 인식하는 걸 지분법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손실이 이제 좀 발생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회계에서 영업손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회사 본연의 영업활동, 즉 원재료를 구매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이익은 18년 동안 이제 500억 이상 흑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보다 높은 이자 비용도 문제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자일 대우 상용차의 장단기 차입금은 964억 원. 이에 따른 18년 동안의 누적 이자 비용은 676억 원으로 누적 영업이익 519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은 거의 들이지 않고 차입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8년간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 사업 손익을 산출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재무제표, 공시된 재무제표, 감사를 받은 외부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업손익을 분석해봤을 때 그런 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암모자가 대우버스를 인수한 이후 17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할과 합병, 자회사 설립이 계속됐는데요. 백성학 회장은 대우버스를 인수한 4년 후인 2007년 자일 대우상용차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주주 구조 변동이 시작됩니다. 13년 동안 수많은 분할 합병을 거치면서 결국 대우버스가 만든 자회사인 자일 대우상용차가 대우버스가 갖고 있던 지분 100%를 확보했고 이후 이 지분 82.33%가 회장 2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장 2세들이 투자한 돈은 거의 없고 세금을 낸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자일 대우버스가 지금은 합병됐지만 합병되기 전에 우선 이제 보면은 자일 대우버스가 그 이후에 자일상용차라는 이제 모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모회사가 실제 모회사가 아니고 이제 경영권 승계를 시키기 위해서 자회사들이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대우버스가 자일상용차에게 버스를 납품하고 자일상용차가 외부에 판매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선 이제 그 대우버스의 중요한 이익들이 넘어간 게 아닌가. 대우버스를 인수할 당시 백성학 회장과 아들들은 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 버스를 판매하던 대우버스 글로벌이란 자회사를 설립하고 상용차로 분할하면서 지분 대부분이 2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과정이 2015년 말 2016년 초에 대우버스하고 상용차를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그 아들들이 사실상 대우버스의 지분을 그냥 본래 없던 지분이 하나도 없던 아들들이 지금은 아마 80%인가 뭐 그렇게 될 텐데 그 아들들이 대우버스를 다 가져가는 형식으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2016년 자일 대우 상용차란 이름으로
대우버스를 합병한 이후 내부 거래 비중이 갈수록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4년 동안 대우자동차 판매 등 특수 관계자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평균 54%, 특히 2016년과 지난해에는 70%를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연결 재무제표, 이게 사용차하고 대우버스를 합쳐놓은 재무제표, 그게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본래 하나니까. 그걸 보면 흑자 상태예요. 수십 년 동안 적혀졌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취재진은 회계사들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대우버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4일 대우상용차는 현재 노조와 울산공장 축소 운영 및 회사 생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언론의 공식적인 대면 혹은 서면 인터뷰를 사양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우버스 경영진은 정리해고 발표 이후 철야 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4번째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에서 대우버스는 2017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국내 사업의 적자 규모가 573억 원에 달하고 올해 9월까지의 적자 규모는 더욱 심각해 224억 원으로 예측된다며 더 이상 울산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전원 퇴사, 단계적 재고용이란 사측의 계획을 수용한다면 내년에 165명을 우선 고용해 연간 660대를 생산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재고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우버스 경영진은 최근 울산 인근 부산시 기장군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분리 매각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산업단지는 과거 부산에 있던 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는 대신 부산시가 알선해준 땅입니다. 전체 10만 평 규모로 실수요자 사용 100% 방식인데 대우버스가 입주해 직접 공장을 가동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버스 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이 부지에 대해 은밀히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저희는 우리 시공사니까 또 우리 그 발주처 자체가 그 대우버스라고 자일 대우버스. 그 내용 언론에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없습니다. 대우버스 측은 매각 시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노조와의 정리해고 특별교섭 자리에서 기장 산단 매각 시도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장 매각하던 거 깨져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한 300억 쓰려고 그랬는데 그 외랑은 담보가 자판에 돼 있는데 너희가 압류 들어오니까 사던 사람이 골치 아프다. 자판은 같은 계열인 줄 아는데 노조가 압류돼 있는데 그렇게 삽니까? 기장 대우산단 70%를 몰래 쪼개 매각하려다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노조가 먼저 압류를 거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된 사항에 따라서 공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사업 시행자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토록 승인되어서 현 단계에서 매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달 4일자로 해고된 대우버스 근로자 356명은 벌써 한 달 이상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위장 폐업, 부당 해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차원의 연대 집회가 이어지고 각지에서 성금과 물품이 쇄도하고 있지만 기약 없는 텐트 생활이 언제 끝날지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라도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라도 해고는 좀 하지 말자. 좀 잡샤링을 하든 일자리를 좀 더 놔두든 또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같이 하자고 하면 전 언제든지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회계 전문 변호사 또 회계사 노조 측의 노무사 얘기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해서 위장 폐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우버스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사에서 가려주게 됩니다. 면접 심사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지 2달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요.
노조가 10월 4일에 구제 신청을 했으니까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대우버스의 경영 상태가 사실 백상학 회장 2세들에 대한 경영 승계 문제, 이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회사 측이 현재는 일체 언론 대응은 물론 서류 답변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어떤 반박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합당한 정리해고인지 아니면 위장 폐업인지 노동위원회 심판까지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바람으로는 그 심판 전에 하루빨리 노사 간의 대화의 장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상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이스타항공이 근로자 64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또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업체를 폐업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죠. 자, 기업이 정말 어렵다면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당연히 고통 분담에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리해고하는 수단으로 폐업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막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탐사계획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